대표님, 일단 그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펀드가 됐든 주식이 됐든. 그러면 일단 투자자로서의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투자할 자격이 되는 건가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게 겁이 난다는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주식에 투자하는 걸 겁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왜 겁이 나지? 기다리면 벌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 변동성과 위험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변동성은 주식은 놀래키기도 하죠.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매일매일 어차피 여러분들 커피 마시면 없어질 돈이잖아요. 그런 것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차피 없어질 돈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나한테 큰 부담이 안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내가 잘못된 소비가 있는 거를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어느 방송에서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일단은 주식을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투자할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만들어놔라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한 종목에 투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동기가 제가 물어보니까 한 종목을 샀더라고요. 근데 그 종목을 왜 사셨습니까? 하니까 대답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친구가 사라고 해서 샀다. 아니면 신문에서 좋다고 해서 샀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과 리스크를 구별해야 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은 올라가다 내려갔다 내가 컨트롤 못하지만 위험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죠. 어떻게 컨트롤하냐? 길게 보는 거. 또 하나는 뭐죠?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해서. 그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죠. 우리가 친구랑 커피숍을 차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차리죠? 커피숍 차리려면 그 유동인구가 얼마인가, 그렇죠. 또 그 경쟁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다음에 위치가 얼마 좋은 건가. 똑같죠. 주식도 똑같죠. 그 정도 공부를 안 하고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우리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서도 직업 펀드 매니저분들도 이제 뭔가 종목을 선택하고 기업을 분석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또 그거에는 대표님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묻어나야 되니까 뭔가 교육을 대표님이 시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따로 펀드 매니저들에게 뭐 하시는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시키는 교육 같은 게 있으신가요? 펀드 매니저도 제 말 안 들어요.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는 테크니크가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죠. 그 많은 기간 투자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팔고 어떤 사람은 사잖아요. 그죠? 네. 같은 회사인데도 어떤 사람은 좋게 보고 어떤 사람은 나쁘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일관성이 있는 건 있죠. 철학이죠. 그러니까 롱텀 투자하는 거. 내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인데 주식을 매일 샀다 팔았다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해고하겠죠. 그거는 지위를 하면 안 되는 짓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철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어떤 주식을 나는 주식을 좋게 보는데 펀드 매니저가 나쁘게 보는 건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철학이 틀린 거죠. 저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입에 들어 왜 안 사지? 그럴 때가 있는데 저는 말을 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 펀드 매니저의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좋게 보이는 어떤 기업 혹은 산업 분야는 어디가 있나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늘 수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돈을 벌고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회사가 나타나면 못 벌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쟁이 들어오기 쉽지 않은 그런
회사들 빼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특별하다든가 아니면 그 브랜드 네임이 중요하다든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코카콜라라는 주식 샀을 때는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거죠. 코카콜라라는 그 브랜드 네임이 워낙 스트롱한 거죠. 그런 기업 갖고 있으면 큰 돈 버는 식으로. 여러분들 영화 봤는지 모르지만 그 맥도날드 얘기 나오잖아요. 그 맥도날드 원래 주인은 그거를 100만 불에 팔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은 100만 불을 주고 그 맥도날드라는 이름만 산 거거든요. 신기하죠. 그렇죠. 길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그 맥도날드가 갖고 있는 그 밸류를 아는 거죠. 신기하죠. 투자할 때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주식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그런 눈을 뜨게 되는 거죠. 왜 이 주식을 투자할까?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게임도 많이 하잖아요. 게임하는 회사를 나보다 훨씬 더 이 회사의 경쟁력에 대해서 알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야, 이 게임은 어느 회사가 만들었니? 우리 그 성장 회사니? 거기 우리 투자해볼까? 손해보면 어때요? 10,000원 주고 샀는데 5,000원 됐다? 계속 살 건데? 그런 여유가 생기죠. 근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10살 때부터 투자했는데 30살 되면 20년 투자한 거잖아요. 그 돈은 크게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네요. 네. 그냥 보통 게임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냥 그 주식 한 주라도 사주면서 같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 물건을 사줄까, 이 장난감을 사줄까, 그럼 장난감 만드는 회사에 주식을 사줄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주식가격이 뭐 10% 떨어졌다고 그래서 20% 떨어졌다고 해서 큰 걱정할 거 아니죠. 얘가 앞으로 대학교 갈 때 10년 후에는 큰 돈이 돼 있을 텐데 이 회사는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시장하고 좀 나하고 떨어질 필요가 있어요. 기업을 보는 거거든요. 어차피 여유자금으로 했잖아요. 그럼 여유가 생기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그 증권방송 보면서 막 화도 나고 또 팔았는데도 올라가면 더 열받고 그거부터 벗어나는 거죠. 길게 보면 주식은 무조건 투자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연령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대다 그러면 무조건 주식에 100% 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제 30살과 40살 가면서 점점 안전자산으로 조금씩 옮기는 게 필요하겠죠. 그 말씀 하시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남기신 게 떠올라요. 나이가 많은데 나도 장기 투자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댓글로. 어쩔 수 없죠. 주식에서 장기 투자해서 돈 벌 방법은 없어요. 한두 번은 성공하지만 계속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지노 가면 운이 좋은 날은 돈을 따죠. 근데 매일 하면은 집도 팔아야 되죠. 확률적으로 안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매일매일 샀다 팔았다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똑같은 이치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60이다. 올해 나이가. 그러면 보통은 이제 내 주식 비중을 얼마큼 주면 좋을까?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게 주식 비중이라고 해요. 그래요? 네, 보통 그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60이다 그러면 약 40%가 주식이고 한 30%가 부동산, 나머지 채권 이렇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게 그 투자는 그 기업가와 동업을 하는 거다, 동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동업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기준 어떻게 판단하세요, 대표님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게 그 대주주의 그동안 그 히스토리, 그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 경영진이 그동안 그 어떤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근데 많이 만족 안 할 분도 많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투자 안 한다는 분도 많은데 과거는 더 나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경제 발전이 생기면서 그거는 또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것 때문에 한국 주식이 싼 이유도 되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도 그 괜찮은 회사가 생기게 돼 있고 하니까 좀 한국 기업이 그렇게
네, 기업 지배구조로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 옛날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주주에 대한 배려가 한국 기업이 많지 않다. 뭐 배당서부터 배당도 작고 이런 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한국 기업의 현재 주식 평가가 낮게 돼 있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되죠. 예, 그러니까 배당을 안 해주는 것 때문에 그게 하나의 마이너스적인 요소도 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주주들이 깨어나는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하면서 점점 주주에 대한 우대 정책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어떤 분은 또 100%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국민의 10%밖에 주식 투자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에 나는 거 뭐 어떤 기업이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나머지 90%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국처럼 모든 사람이 주식 투자를 당연시 여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잘못된 거를 고치는 거에 대해서 그 80%의 국민이 얘기하는 거와 10%의 국민이 얘기하는 거와 다르죠.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부자가 되고 싶은데 그 한국에 있는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한국의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주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주식이 시가총액이 그 늘어나서 부자가 된 거잖아요. 똑같이 여러분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어떤 주식을 얼마큼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한국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경격사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문회 같은 데 보면 당신 주식을 왜 이렇게 갖고 있어?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문제 아닌가요? 나라를 운영할 때 주식을 안 갖고 있는 게 문제가 되죠. 그게 뭐냐면 아직도 금융 문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부만 했기 때문에 다른 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가장 잘못된 나라가 일본이고 한국이 두 번째인 거죠.